거짓말 같던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얼마나 슬프실까 감히 상상조차 못하겠는데요. 멀리서나마 이렇게 위로밖에 전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언박싱 진행자 한유정이고요. 오늘 정창호 국장님과 서재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둘 다 놀라셨죠? 이게 참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사고인데요. 유가족 돌아가신 분은 물론이고 지금 그 슬픔에 젖어 있을 그 유가족들 그리고 그 관계자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그렇죠. 사고 또 이제 지금 수습 진행하고 또 국가 애도 기간이니까 그에 집중하고 다만 그 이후에 사고 원인이라든지 저희들이 매번 했던 재발 방지책 이번에 진짜 실천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을 해서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면서 진짜 가슴이 아파. 그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계엄 선포 사건으로 한 해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사건이 터져서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자, 한 주간 있었던 이슈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붙었어요.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려졌었던 별명인데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 이거 대체 여론전입니까? 선동전입니까? 대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그 추운 겨울날 뭐 자신을 위해서 그 모여 계신 분들한테 어떤 연민의 정을 나타내신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런 분들을 등에 업고 그 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지켜주십사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을 선동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죠. 지금 진보와 보수 세력 간에 지금 끌어오르는 이 분노,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탄핵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고 빨리 수사하지 않는다는 분노가 지금 차오르고 있고, 보수는 탄핵 사유도 아닌데 이것을 탄핵이라 그러고,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란이라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심하다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진영의 분노는 자꾸 이렇게 분노가 점점 더해지면 이 억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억력이 어느 정도 임계치에 가게 되면 특정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치 양상에서 국민 감정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양쪽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억력을 낮추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은 계엄입니다. 비상계엄, 내란. 이걸 받고 있는데 12월 3일이에요. 거의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 뭐 계속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국민께 죄송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지 개인 유튜브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거 뭐 이 보수도 아닙니다. 이분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망상 속에 빠진 마지막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분은 대통령이 아니고 범죄자다. 그래서 저는 체포를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모의로 하더라도 당장 체포인데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멀쩡하게 SNS 편지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중, 3중이 아니고 이제 갈라치기가 아니고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일 좋은 거는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아서 그 몸을 이렇게 묶어놔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은 채통과 품격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보다 더 후퇴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비판을 좀 하셨습니다. 최사목 대행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전 논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해서 국무회의 때 뭐 난리가 났다고 하고 뭐 최 대행이 울먹거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달래러 막 뛰어 나가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밝힌 내용을 보면 자신이 그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결정권에
월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과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순수하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진정성은 저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국무회의라는 것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있고 그러면은 그 국무위원들한테 최소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절차 없이 본인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 몇 사람이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는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이랬는데요. 보수 진영이나 어떤 그 국무위원들은 일종의 상실감에 따른 어떤 책임자를 찾는 거죠. 비판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라 다른 권한대행이 오셨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루는 어떤 그런 데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최대행은 또 세 분 중에 두 분만 임명했단 말이죠. 여야 각 한 명씩. 그럼 나머지 여야 협의에 대한 한 분은 또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국정 혼란을 막고 더 큰 혼란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요. 뭐 논란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들이 분통하고 참 한심하다 본 거죠. 사실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는 비상계엄 할 때 이렇게 항의하고 목청 놓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네가 대통령이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고 또 사인도 안 하시고 다 불법성으로 했으면서 아무 한 소리도 반대한 사람이 뭐 2명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은 뭐 제2요구권의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임명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럼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걸 국무위원회 회의해서 뭐 논의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 그리고 뭐 50점이라고 하더라고 일부에 저는 한 20점, 2명을 임명해서 20점인데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한 게 1+1의 여야 합의인데 그러면 추천받지 못한 사람은 뭐 하자가 있었던가 아니면 우리가 1순위, 2순위도 없는데 3명이면 다 통과하고 원래는 아니면 아닌 것이지 왜 2명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장 또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법의 뭐 완결성 떠나서 이런 것들이 법을 이제 집행할 때 법꾸라지 이렇게 법꾸라지처럼 하게 되면 이게 정통성이나 법의 절차에 맞지 않다. 그런 오해를 받고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 네. 공부를 하신 분들이 분이 똑똑해서 그래. 너무 똑똑해서. 너무 이렇게 법을 악용하시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카메라들 다 있는 데서 하필 거기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됐는지. 그렇게 하고 또 비상계엄도 못 맞고 지금 비상 전국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해야 비서실장인데 그것을 카메라 앞에 본인이 사퇴하겠다. 그리고 또 본인만 한 게 아니고 전 고위 이제 용산 고위직 다 해서 전원 사의를 표명.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다고. 그게 안 맞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4월 18일까지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국힘은 맞아야 되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게 윤석열 특검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장본인이 됐어요. 진짜 이거는 우선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지금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대입시킬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번 연속으로 이렇게 탄핵 사태를 맞았다는 것은 대단히 그 불행한 사태고 그 두 분의 그 개인적인 불행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국민들의 불행이죠. 또 좋게 보면은 연속으로 보수 대통령이 2번 연속으로 또 이렇게 이게 탄핵 전국에 들어온 한 분은 탄핵되었고 한 분은 지금 탄핵 절차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한국 정치사에도 굉장히 그 어떤 불행한 일로 기록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불신감. 평행 이론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평행 이론이기도 하면서 또 본인이 주체이면서 대상이고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또 기구한 운명 같아요 보면 사실은. 예. 참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저는 보수를 지지하신 분한테 정말 반문하고 싶은 게 이게 보수란 건 헌법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의리란 것도 사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승민 의원 또 배신자 아이콘에 대해서는 그런 의리에 대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윤석열 이분은 사실은 보수로 계멸한 분이고 한데 이제 와서 또 용병 취급하시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 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대구 경북의 지원 없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선거 때는 누가 대통령, 누가 뭐 대구시장, 구청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어떤 기준에서 투표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보수든 진보든 정말 제대로 투표하자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TK가 정말 네. 중요한 지역인 것 맞는 것 잘해야죠.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청와대가 뭐 기가 너무 세다. 청와대 그 풍수지리학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는 얘기가 많았고, 또 일본이 거기다가 철심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많아갖고, 그래서 윤석열 부부께서 용산으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뭐 딱히 사람의 문제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인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개경의 터가 기운이 다 됐고 터가 세다 이래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한양 천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지간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또 삼촌이 조카의 권력을 찬탈하고 죽이는 계유정난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문제지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풍수지리를 설명해 놓은 거를 또 찾아봤어요. 근데 풍수지리학적으로 거기가 세긴 세대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지도자가 거기 계시면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일단 그렇게는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당겨서 대통령이 되신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용병으로 진짜 나타났어요. 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막 영웅적인 정의로운 발언으로 해서 정말 떠오르는 샛별이 되셨는데,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은 듣보잡 후보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잖아요? 뭐 그 전에 있었던 분들, 오랫동안 당에 계셨던 분들, 뭐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 뭐 유승민 후보도 그랬고 있었는데 그분들 다 젖히고, 근데 윤석열 후보가 늘 입버릇처럼 하신 얘기가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도 안 하셨어요. 보면 2년 6개월 동안 보면 공부를 하면은 조금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정보나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 배움을 공부로 승화시켜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 망상의 세계에 빠지면서 이것들이 나에게는 이제 반국가적, 반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적의 개념, 내 편, 네 편의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안 한 거가 문제고, 또 공부를 하더라도 이분은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검찰의 특수한 성, 이제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면서 하는 그런 습성이 대통령도 계속 그걸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될 준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대통령 선거되면 주유희 씨가 준비된 대통령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 국민들은 기존의 직업을 정치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수십 년간 한국 정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상김 정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일정 수준의 일정 시점에 갔을 때 국민들이 식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을 갈구하게 되고,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갈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예능적인 인기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게 되고, 그분들이 또 대통령으로 또 진출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사회든 전문가 그룹이 존재해서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록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 수행에 크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혼자 얘기 다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수용하지를 않는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게 문제죠. 대구에도 다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정치를 오래 했다고 해서 준비를 오래 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다 잘할 것 같으면은 대구가 왜 30년 동안 GRDP가 꼴찌입니까? 안 해도 당선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저렇게 얘기하면 좌파, 저렇게 얘기하면 우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좌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준비를 오래 했던 준비가 안 됐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문제, 받아들이는 태도,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대선의 문제를 봤을 때도 지금 이 상황에 연결해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상대편의 후보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시끄러운 양 후보가 있은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무조건 양 당은 권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셨지 이런 사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동의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저희는 이제 0.7% 졌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토, 특히 부동산 시대가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어떤 선택 기준에 감정적인 기준이 앞선 거예요. 그래 언박싱처럼, 우리 영남의 언박싱처럼 신상품에 대한 갈구함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결합되다 보니까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잘한다 집 사지 마라 했는데 집값 폭등한 거 보면 차라리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접목돼서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아니고 이낙연 대표 나왔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표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특이한 시점에 특이한 캐릭터로 된 것이지 이것을 뭐 여당 그 당시 이재명 뭐 후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0.7%로 이긴 게 신선함과 엎어컸어요. 그 당시에는 그 냉정하게 얘기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였으면 우리가 10% 이상 졌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매번 10% 계속 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뭐 여러 가지 정책 잘한 것도 있지만 폭등한 부동산 자체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대잖아요. 40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했던 분들조차도 이번에는 나는 민주당을 찍지 못하겠다. 왜? 전세 2억인데 전세 5억인데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이거는 누가 되든지 간에 보수 그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인데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조금 그렇지만 조금 반문은 아니더라도 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저는 0.7% 차로 아깝게 졌다고 보는 것이죠. 현장에서 대통령 후보를 후보이실 때 보잖아요. 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지역 기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예. 전국적으로. 그리고 중앙당에서 다 내려오실 때도 너무 가까이 보기가 좀 힘든데 윤석열 후보 당시 느낌하고 이재명 후보 보셨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글쎄요, 그때도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후보께서도 그 제3의 도전이 용납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후보였습니다. 그 뭐 이낙연 그 당시 그 후보가 또 선전을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거의 압도적인 상황으로 이제 후보가 되셨고요. 또 윤석열 당시 후보는 그때만 해도 보수층에서는 일종의 스타로 급부상했던 분 아닙니까? 물론 이제 홍준표 경선 후보와 경선하는 과정에서 뭐 나름대로는 또 뭐 좀 어려움도 좀 겪었었지만은 그 보수의 스타로 급부상하는 바람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후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당시 후보도 그렇고 그 후보가 되는 데까지 어떤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것은 역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부 그때만 해도 정책 선거라든지 어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어떤 바람 선거, 분위기 선거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도 정책적으로 검증이 되고 또 과연 이 지금 양당에서 냈던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절했는지를 유권자들이 제대로 검증하고 확인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그 영남일보 TV에 논설 실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직선사설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여론조사에 의해서 거기에 거론되었던 후보들 위주로 해서 제가 썸네일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가장 강력한 후보시기에 이제 중앙에 딱 이제 배치를 하고 그게 나름대로 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크기부터 해서 배치까지. 그래서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트를 댓글을 달 수는 없고 하트를 제가 밤새도록 계속 지금까지 달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악플이나 선플이나 의견 다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저희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에도 또 의견들을 또 여기서 취합해서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댓글 너무 극단적이에요. 한동훈이 미쳤냐. 저런 애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재명, 찌재명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의장님 성함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우원식 의장. 네. 네. 왜 우원식 의장은 없느냐. 언제부터 우원식 의장님이 잠룡이었어요? 그리고 또 김문수 장관님이 성함이 너무나 많이 거론되었는 게 처음에 저는 뭐 친분이 있으신 친척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댓글들이 많을까를 제가 유추해 보니 국민들 일어나세요! 사과하세요! 막 그러신 분 할 때 유일하게 앉아 계셨던 스탠스를 취하신 게 김문수 장관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면을 조금 높게 평가하지 않으셨나. 강단 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이 노동계에 오래 계셨고 보통 국민들이 보면 노동이나 인권운동 하신 분들은 진보 계열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작은 그렇게 네, 했었죠. 시작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거론이 무척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2일 날 TK 보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순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요스럽게 볼 것이 경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권주자 역시나 이재명 대표가 거의 9% 이상 정도 되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느 조사에서도 두말할 것 없이 유력한 후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장이 섰죠. 정치 언어로 보면 장이 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장이 서면 수많은 상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뭐 질 좋은 상품도 있지만 뭐 값하고 질 떨어진 그런 상품도 있죠. 그렇지만 장이 들어서면 그런 상품들이 쫙 깔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대통령 조기 선거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어깨를 나란히 겨누면서 지지율을 양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고 일방 독주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한 사람이 완전히 뭐 끄는 그런 지지율이고요. 같이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보수 세력에는 지금 표가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뭐 아까 말씀하신 김문수 여러 사람들의 그 지지율이 이제 분산되는 겁니다. 그 분산되는 것을 여권의 후보가 한 사람이 지정되면 그들에게 갔던 표도 또 한 곳에 다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와 보수 그룹의 지지율을 합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점은 좀 다른 게 그때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소 4%까지 떨어진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요번에 신정 특집으로 특집으로 여론조사했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뭐 민주당이 앞서긴 합니다만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거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보수가 무너졌다라고 표현된다면 지금은 보수 세력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조기에 실시할 대선은 이재명 그 당 대표의 일방 독주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요. 사실 내일 선거하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될 가능성 거의 99%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대선은 이제 뭐 탄핵이 되고 나서 60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만약 후보가 뭐 실언해버리면 그걸로 10% 20% 폭삭 망하거나 올라갈 수 있어서 한데 기본적으로는 뭐 보수 진보 했을 때 뭐 4대 뭐 3 보거나 뭐 45대 35 보는데 사실 보수 지지자 조금 많은 게 사실이고 중요한 게 이제 중도라든지 뭐 보수에서 나가신 분, 진보에 나가신 분들이 어떤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장이 섰을 때 말씀하셨지만 그 상품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떻게 얼필해서 본인이 선택받느냐에 따른 결과는 60일 그 조기 대선 치르는 결과 나온 60일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말 후보자가 정말 참신한 후보 있잖아. 경제 살릴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면 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용병으로 이제 규정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권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상계엄의 그 결과고. 그래서 30% 나온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바라봤을 때 그 지지세가 저는 30%라 보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데 뭐 네. 어차피 대통령 최종 후보가 되려면 그 당의 경선을 거쳐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뭐 뽑고 싶은 사람 뽑아서 내놓는 게 현실이니까. 아니죠. 그거를 이제 당원들도 고민을 하죠, 사실은. 그 크게 고민해갖고 내놓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조차도 그 정권이 5년 안에 바뀔지 생각 못한 그래서 훈련 안 된 거예요. 중도에 그냥 무당층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국민들은 국민으로 안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지자들을 자유우파 그분들에게 내놓은 것도 보면은 그 주어 목적어가 그 대다수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에 향해 있거든요. 지금 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바라본다면 그 후보들이 보면 뭐 김부겸, 이낙연 또 김경수 이런 이낙연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얘기가 이낙연 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그 분들의 존재 비중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전국을 타서 다음 정권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뭔가 반박을 하고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박하거나 반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정쟁이나 아니면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떤 어부지리적 이익을 보려는 어떤 그런 그 제스처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친윤계 쪽에서는 이재명과 대결하면서 진영의 어떤 그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라고 지금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오세훈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장으로 하면서 임기가 잔뜩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세훈 시장의 딜레마가 이제 깊어질 것이고요. 또 한동훈 대표는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이 못지않게 그 스타성을 가지고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탄핵 전국에서 제2의 유승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누가 적절한 대선 후보이냐를 두고 아마 쉽지 않는 어떤 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왜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은 도대체 저거를 왜 했을까? 자체 내에서도 국힘의 안에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나가면은 또 다시 선거를 보궐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보궐을 안 하기 위해서 그 법정 시간 그때 경남도지사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이제 보궐 시간에 예를 들어 오늘까지 사퇴해야 되면 오늘 지나서 1초 뒤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대선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대구시장 할 때 4년 전에도 2년 전에 똑같아요. 수성구 국회의원 포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4년 또 못 채우고 또 나갑니다. 이건 중도는 좋은 건데 중도 사퇴론자예요, 이분은. 그러면 사죄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대선 나가기 때문에 빨리 차기 대구시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매번 해놓고 나서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부지사든 권한대행처럼 해가지고요. 보궐선거 안 하고 이렇게 해가 꼼수에 꼼수를 분명히 쓸 겁니다. 이거. 500만 원 500만 원 저 후원하겠다 약속드렸잖아요. 지금 사퇴하면 정말로 드릴 용의가 돼 약속을 한다. 500만 원 큰 돈입니다. 네. 왜냐하면 1인당 한도가 500이라서 그런 거예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할 수 있죠. 네. 왜냐 그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근데 뭐 아까 이낙연은 아니고요. 이낙연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한다기보다는 이낙연 지사는 사실은 그 새민주당인가 지금 그쪽 비대위 계시는데 이분 그 톤 자체는 윤석열, 이재명 같이 취급하고 계세요. 아니, 그래도 어차피 이제 진보 계열의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 계열 쪽에 이제 통틀어서 그래요? 예, 중에 저는 이낙연 어차피 계속 거론은 되고 계시는 분이니까. 사실 이낙연보다 김동연 지사가 더 있죠. 사실. 예, 그렇죠. 예. 예. TK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이준석 의원도 언급을 하셨어요. TK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유튜브 그 방송을 보니까 사실 대구 쪽의 그 우파 어르신들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각되는 걸 별로 원치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 내란 혐의 이것이 부각돼서 쭉 나가기를 원하시지 뭐 자기 자신을 홍보한다든지 자기가 또 부각되는 어떤 그런 걸 아마 원치 않으실 거 아닌가 그런 이렇게 거 뭐 생각합니다. 원치 않아도 별 수 있나요? 그게 싫으시면 정치 그만두셔야죠. 그 국회에서 체포영장 그게 패스될 때 정말 연합뉴스 기자분이 한 장 진짜 건지셨더라고요. 의장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의원들이 하실 때 대표 혼자 이쪽으로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는데 어떤 분이 조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구도하고 그 찰나의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사실 봤는데 웃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웃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악마 미소. 편집이죠, 사실. 왜냐면 그 찰나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저희 기자들은 항상 그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 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방송하다 보면 뭐 곧 공항 사고 있을 때 웃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웃음 자체가 그 의도가 그걸 막 희화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당연히 그렇죠. 편집은 아니고 그거를 초이스한 거죠. 그 사진을 고른 거지 편집은 아니. 편집은 이렇게 있는 입을 요렇게 바꾸는 게 편집이지. 그게 저는 사실은 지금 시기에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할 수도 있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거기 가 있다는 거를 본인이 모르실 리는 없고, 근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도 웃는 게 찍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권력에 대해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은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먼저 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나오셔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추위에서 떨고 있는 그 어르신들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